아일랜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저도 영국인 줄 알고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영국에서 오랫동안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한 영국 옆에 조그만 섬나라거든요. 아직 다 독립을 못해서 우리가 영국인 줄 알고 있는 북아일랜드도 있고, 이 나라에 저는 수도인 더블린에 6개월간 갔다 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한국이랑 거의 크기나 형태가 비슷한데 인구수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오히려 서울 안에 있는 인구수가 전체 아일랜드 인구수의 2배나 되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학생들 외에도 여러 다문화 학생들과 이민자들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학교에 저는 다녀왔습니다. 제가 갔다 온 곳은 저기고요. 총 3군데의 학교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 2개의 중등학교와 그리고 하나의 초등학교를 다녀왔고요. 저는 중등학교를 위주로 오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일랜드의 학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랑 가장 큰 다른 점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스쿨, 포스트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라고도 부르면서 초등학교 이후에 무상교 16살까지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18살까지는 무상교육으로 중등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컨드 레벨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하면요. 한 학교 안에서 중등 교육과정과 고등 교육과정으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교복을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입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중학교 중등교육과정은 주니어라고 부르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고등학교 과정은 4학년과 5, 6학년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왜 나눠져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아일랜드에서 보고 따라하기도 한 자유학기제, 이게 4학년의 전환 학년인데요. 학생들이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체험이나 직업교육이나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교과들을 1년간 배우기도 하면서 딱 핵심 교과만 수업을 합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배우지 않았던 다양한 체험과 수업을 듣고 있고요. 이 전환학년제는 자기가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고등학교 5학년, 6학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학교는 5년 만에 졸업을 하고요. 이 전환학년제는 많은 선생님들이 다뤘을 것 같아서 저는 중등, 고등의 평가를 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핵심 교과가 있고 본인이 교과를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등학교의 선택 과정이 있듯이. 근데 이 핵심 교과가 3가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신이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고 마지막에 끝날 때 국가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는 교내평가, 국가 수준의 평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내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합니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부에서, 여기는 교육기술부라고 하는데 교육기술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과 학교의 절대적인 수업과 평가의 기준이 되고 있고요. 대학 입시나 아니면 중등에서 고등 레벨로, 고등에서 대학 레벨로 넘어가는 데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내평가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요. 필수로 배워야 되는 3가지 교과가 있어요. 영어와 아이리시어예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고, 아이리시어는 원래 한글처럼 자신의 언어였다가 영국의 지배를 당하면서 뺏긴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사용하진 않지만 무조건 학교에서 배워야 하고 시험도 반드시 치러야 하는 언어를 되찾기 위한 그런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이 필수 교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교과는 학교에서 무엇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선택 과목들이 필수는 아니고 제가 다녀왔던 학교에서 이제 예시로 주어진 건데, 기술이나 모공이나 가정 중에 하나를 골라라. 혹은 제도나 미술이나 경제, 비즈니스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런 수업에 군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학교의 상황이나 수준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등학교에서는 필수 교과 3개를 포함해서 12개 정도의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요. 고등 과정에서는 8개 정도의 수업을 선택을 해서 듣습니다. 미술을 선택을 하면 경제나 제도는 전혀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우리는 모든 교과를 은미체 혹은 국영수사과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선택과 집중에 좀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교사이니만큼 기술과 목공 이 부분을 그리고 제도 수업 같은 걸 주로 보고 왔는데 이걸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이 목공 수업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최소 4시간을 1년에 듣습니다. 그럼 1시간 정도는 교과서를 이용한 이론을 나무의 특성이라든지 가공법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요. 나머지 거의 70% 이상을 실습 교과이기 때문에 실습에 큰 비중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게도 처음에 학생들이 실습하는 거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뭔가 할 정도로 사소한 그런 나무 조립을 지금 끌과 정을 이용해서 대패질부터 해서 끌과 정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5시간, 6시간을 넘게 투자해요.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이게 2년 동안 학생들이 만드는 건데 1년에 많이 만들어봤자 3개, 4개를 만듭니다.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을 투자하고도 하나를 만드는데 20시간, 30시간을 투자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바르게 잡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특목고가 아니거든요. 일반계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본고 수준의 모든 기계나 본고가 다 갖춰져 있어요. 안전장치라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부터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를 어떻게 긋는지 이런 것부터 1시간씩 투자를 해서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업은 재밌게도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강의식 수업이에요. 이런 실습 교과 외에는 거의 강의식 수업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습 교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시범 수업, 전반적인 설명과 시범 다음에 학생들에게 직접 만들 수 있는 과제를 줍니다. 과제를 수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모르는 부분은 교사가 1대1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2개, 3개 이상의 학교를 보고 왔는데도 협동학습, 모둠학습을 신기하게 한 번도 보지를 못하고 모든 걸 다 개별 과제로 진행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학생들 간의 협동은 중요시 여기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가졌었는데 자신의 활동을 할 때 꼭 실습 수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수학 시간 수학 문제 풀어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모르는 거는 서로 물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들이 단순히 자사용부터 어려운 선반 밀림 같은 기계 사용까지 전부 다 숙지를 하게 되고요. 3학년까지 가는 동안에 교내평가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교내평가는 이건 목공 수업의 교내평가고요. 기술 수업의 교내평가입니다. 보면은 질문을 주고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서술을 하든지 수업 내용을 그림이나 도표로 표현을 하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교내평가 내용으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교내평가가 필수는 아닙니다. 2개, 3개 이상의 학교에 질문을 했을 때 어느 학교는 2번을 실시합니다. 저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교내평가의 비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지금 국가 수준에서 여기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그거를 도달했는지 나중에 국가 수준의 시험에 유형을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진단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난 후에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이 제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점수별 도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너의 위치를 확인해라. 앞으로 너가 어느 부분까지 배워야지 너가 이 교과에 필요한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기도 했고요. 학생별로 피드백이 담긴 시험지를 돌려주기도 하고 이 학교에서는 학부모 상담회를 개최해서 학부모 상담을 합니다. 근데 담임과 상담하는 게 아니고 각 교과 선생님과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통지표를 주기도 하고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학생에 대한 서술형 내용을 탑재하기도 하는데 학교마다 필수적인 건 아니다라는 관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3학년이 끝나고 나서 정말로 이루어지는 국가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술교과의 경우에는 실기 60%, 필기 40%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교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기고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업
체인 대신에 벨트와 벨트 프릴이 벨트를 사용했을 때 뭐가 좋은지 서술해보세요. 이런 내용도 있고, 아니면 평면도를 보고 나머지 모형을 완성해보세요.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지필평가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루를 투자해서 시험을 보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실기평가인데요. 실용적인 기술교과이니만큼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9월에서 10월이 되면 국가에서 모든 학교에 자, 이 교과는 이런 프로젝트 수업을 프로젝트 과제를 내겠습니다 라고 똑같은 내용을 낸 다음에 학생들이 그러면은 기술교과의 경우는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골라서 하나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품을 제작할 때 얼마나 걸리냐? 6개월을 줘요. 그래서 과제를 내면서부터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제로 만들어보고, 만드는 거에 따라서 작품만 내놓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도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이런 내용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간 수업 시간에 온전히 마지막 학년을 이런 프로젝트 수업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럼 이 국가 수준의 시험이 정말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중등 공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모두 다 자격시험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수능시험과 마찬가지인 이 나라의 리빙 서티피케이트 이그잼이라고 하는 자격시험 일정표예요. 1년 내내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주제를 주면서 마무리를 짓고 시험을 보는 것까지. 모든 교과의 필기시험이 다 다른 날에 이루어지고요. 한 번 시험을 볼 때 한 교과에 최소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한 프로젝트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날짜를 다 지정을 해주고요. 아니면은 기능평가를 본다라고 하면 하루에 6시간 정도 모든 것이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 과목인 경우에 지금 보시면 영어랑 수학이 거의 유일하게 필기시험만 보는 교과인데요. 영어는 필기시험을 하루 종일 보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아이리시 같은 경우에나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 교과의 특성에 맞춰서 말하기, 듣기 시험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전부 다 교과의 특성에 맞춰서 그 학생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등 과정이 없었던 기능 시험도 있어요. 지금 옆에 보면은 각 시험의 점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선택한 8가지 교과의 시험을 보고 각 교과에서 자신이 얻은 점수를 전부 다 더해서 그 점수로 대학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선택 교과를 A를 선택했든 B를 선택했든 최종적으로 나온 점수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서 대학 입시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럼 어떤 유형들이 있냐? 지금 지필고사는 아까 보셨던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거는 6학년이 돼서 고3의 제도 수능이거든요. 제도 시험인데 정말 어려워요. 이 한 문제를 푸는데 35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나라에 있는 건축물을 주고서 건축물의 다양한 방면에 따라서 제도를 해봐라, 그래서 어떤 값을 구해보아라, 이런 식으로 실생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기능시험 같은 경우에는 설계 도면을 주고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그동안 너가 수업 시간에 이런 기능들을 익혀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지 한 번에 시험을 볼게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기능시험은 앞으로는 없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시험에서 이미 다 그런 기능을 학생들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시험은 미래에는 사라질 예정이고요. 프로젝트 수업은 중동과보다 조금 더 발전해서 스토리텔링 형태로 문제를 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동차 내 날개가 달린 에어로모빌을 만드세요 라고 하면서 엔진의 힘이 앞바퀴에 닿는 전륜구동, 그 다음에 접이식 날개 시스템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게 특징적인 주제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만드냐?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만들어야 됩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라는 과정을 주고 이 과정을 작품, 결과물 혹은 포트폴리오에 제가 이런 과정을 따라했습니다 라는 게 드러나야 해요. 그래서 평가도
이 작품을 다 만든 다음에 필기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술부에서 일괄적으로 채점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는 선생님들이 학교를 바꿔서 다른 학교의 작품을 채점을 합니다. 근데 기준이 정말로 명확하게 각각 기준마다 몇 점까지 줘라라고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뭐 반발이나 형평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작품에 대한 것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것들 그냥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아까 날개가 달린 자동차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만드냐 먼저 자신의 아이디어 구상하는데 시간을 쏟고 과자 상자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모양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본체나 도구를 사용할 때 재료나 가공 방법도 본인이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학교에 있는 것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엔진의 힘을 바퀴로 보낼 때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은 똑같지만 학생들이 구현하는 방법이 전부 다 다릅니다. 특히 접이식 날개를 만드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다 지도를 하냐라고 봤더니 한 선생님당 실습을 할 때는 8명에서 15명 이상의 학생을 지도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강으로서 2시간 블록타임제로 학생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수의 학생들이 교실에 배분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충분히 기능을 밝혀왔기 때문에 3학년이 되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또 6학년이 되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이런 기능들을 더 이상 교사한테 물어보지 않고도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중등 과정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아까 디자인 프로세스에 맞춰서 학생의 아이디어 그리고 자료 조사 그 다음에 자신이 새로 창조해낸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선택한 것 이거에 따른 뭐 어떤 재료를 얼마나 주고 구입을 했는지 혹은 학교에서 어떻게 사이즈를 잘라서 얻어서 썼는지 그리고 구상도 같은 것도 다 있고 만들고 나서 자신의 평가 그리고 반성 혹은 개선할 점 등이 모두 다 포트폴리오에 녹아 있어야만 학생들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에 손으로 도면을 그렸다면 고등학교는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정말 산업에서 쓰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있었고요. 이게 고3 제도인데 기존 드론을 분석해서 보고 자신만의 드론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을 전부 다 만들어야 되고 이 친구는 제가 왜 착지를 하기 어려운 드론을 만들었냐라고 했더니 자신의 드론은 레이싱 드론이라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바람이 날아가는 바람 공기 저항까지 계산을 다 했다. 그래서 나의 드론은 이렇다라고 너무나 자신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간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에 대한 다들 자부심이 대단했고요. 그럼 이 결과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냐? 중학교 과정의 끝나는 평가는 딱히 다음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교내 평가와 마찬가지로 점수가 국가 수준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다음 학교 진학 못합니다. 고등과정 못하고 유급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자, 너가 중학교 때 12가지 교과를 이런 점수가 나왔는데 이 중에 강점이 있는 거를 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에 선택을 할래? 혹은 너가 새로운 걸 한번 도전해볼래? 아니면 너는 지금 이 교과를 3년간 배워서 이 정도를 알았다라고 결과를 나타내주는 데 주로 쓰이고요. 반면에 고등학교 시험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1월에 대학을 접수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학교와 과를 접수를 한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8개 과목의 점수를 모두 모아서 이 학교마다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선발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교육부에. 그 부서에서 점수를 전부 다 모은 다음에 정원에 맞춰서 잘라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능과 마찬가지로 그 해마다 학생들의 커트라인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전부 다 탈락을 한다. 3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니면 6학년을 다른 학교에서 다시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이러한 평가 시스템이 바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과정평가가 기존의 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냐라고 하면은 평가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를 바꾸면서 자격시험이 아니고 학생들이 순환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 사이클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학년 말에만 평가를 집중적으로 하던 거를 2년에 걸쳐서 평가를 하세요라고 하고 있고 교과 특성에 따라 아까 필기만 있던 시험들을 이제는
실기평가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나 학생들 모든 학습 강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모든 시험마다 등급이 있어서 자신이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좋은 학교로 가고 싶어 하니까 결국에는 높은 등급만 선택을 해서 무리를 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부담이 너무 크다. 레벨 하나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교수 요목 중심에서 이원 목적 분류표 중심의 수업으로 바뀌겠다. 그리고 새로운 교과목을 시대에 맞춰 신설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라고 하면, 기존에는 국가 지침이 내려올 때 정말로 세부적으로 내려와요. 자, 1학년 때는 1학기에 자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버니어 캘리퍼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미터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톱질은 어느 정도에서 나무를 얼마나 자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 할 때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도록 수업 시간에 하세요. 전부 다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2개의 학교를 갔는데 수업 내용이 같은 학년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자율성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원 목적표를 주고 똑같은 내용을 제품을 설계하는데 적합한 제조 공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세요. 어떤 설계를 할지, 어떤 작품을 만들지는 선생님한테 자율에 맡기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원 목적표를 이제야 연수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 연수를 따라갔다 왔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이걸 보고서, 아니 기존에는 그럼 몇 월에 뭐를 가르칠지, 아니면 얘가 2학년을 끝나면 뭐를 할 수 있을지 다 정해져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과정중심 평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지속적인 평가, 과정중심 평가. 근데 재밌는 건 이것도 우리나라처럼 선생님 원하실 때 수행평가 하세요가 아니고, 모든 교과 다 똑같은 선생님이 같은 시간에 하면 헷갈리니까 저희가 지정해 줄게요 라고 국가에서 기간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그 대신 2년에 걸쳐서 평가를 하고, 예전에는 국가에서 준 것만 평가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교실에서도 평가하세요. 교실의 중심평가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점수를 준 거, 선생님의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준 거를 국가 수준의 점수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평가가 그동안은 별 의미가 없었다고 하면 이 평가의 공신력을 실어주는 걸로 보이는데, 재미있는 건 이 평가의 내용도 이 교실 평가도 이미 다 지정을 해서 줘요. 그래서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교실 안에서는 뭐 개별 프레젠테이션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 선생님들이 보고 선생님들 간의 합의를 도출해서 점수를 뭐 아주 좋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기대에 미침, 이 정도로 점수를 주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맞춰서 기존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이 더 빠르지 않느냐. 한국은 이미 과정평가도 다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야 도입을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많이 수업을 지켜봤는데, 이미 우리가 평가 개선에서 강조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학생을 차근차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 그리고 수업 중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베이스를 깔고 새로운 것을 조금 더 고쳐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고요. 요즘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웰빙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의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리고 의미 있는 시민되기, 이런 수업들이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것들이 2014년도부터 적용이 됐어요. 근데 한국과 다르게 14년도에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14년도에는 새로운 교과 하나 도입되고 15년도에 또 새로운 교과 하나 도입되고, 올해야 겨우 영어 비즈니스 수업의 평가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그 평가를 못 보고 왔어요.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술이나 미술 같은 교과, 외국어 같은 교과는 내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일랜드 교육이나 평가 시스템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뭔가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확실히 바꾸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등과정도 곧 바뀔 예정인데요. 2020년에야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 나오는 걸 벌써부터 학교를 다 선정해 놓고
학부모, 지역, 그 다음에 교사 모임을 생성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짜는 데부터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술교과 내년에 바뀐다고 하는데 선생님들 하루 학교를 다 문을 닫고요. 관련된 교과 선생님들을 한 교실에 10명 이내로 모아서 강사를 다 불러가지고 개념을 설명하고 또 다음에는 하루를 불러서 자세한 세부 지침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 하나를 준비할 때 되게 꼼꼼히 하는구나, 확실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일랜드 교육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교사의 수업에 대한 지원이 정말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업 특성에 따라 아까 학생 수가 조절이 되고 있고 가끔 우리가 수업에 어려운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 교사들을 위한 보조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가 같이 들어와서 수업을 잘 안 듣는 애들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 준다든지 특사급 아동의 수업을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수업 도중에 화를 내고 갑자기 혼자 막 화가 나 뛰쳐나간 학생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도움 선생님이 그 학생의 특성을 알고 와서 그 학생을 데리고 그 수업 개선 교실로 갑니다. 그럼 수업 개선 교실 선생님이 그 학생을 지켜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부모님을 불러요. 그럼 선생님은 멈춰서 그 학생을 지도할 필요가 없이 나는 내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교과 교실 같은 것도 정말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느릴 수는 있지만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아일랜드 교육을 보고 와서 정말 행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